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모험의 신박 오늘 6월 24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험의 소통부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변동성이 너무 많네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습니다. 하셨는데 우리나라가 언제부터인가 약간 봄도 좀 짧아지고 가을도 짧아지고 아주 춥든지 아니면 아주 덥든지 여름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스콜성 그런 소나기가 많아졌잖아요. 세상 그 이치가 다 똑같습니다. 시장이 너무 과열되고 이격이 벌어지다 보니까 조그만 이슈에도 시장이 한번 스콜 같은 그런 하락이 어제처럼 또 있습니다. 근데 그게 트리거가 되는 게 뭔가 그런 부분이 중요한데 오늘 아침에 있었던 모닝 브리프에서 그 트리거가 되는 부분들 오늘 아침뿐만 아니라 최근에 계속 말씀드렸었죠. CPI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페드가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 그걸 미리 10년물 국채금리가 먼저 4.5, 4.6 이렇게 가면서 그걸 먼저 선반영했고 ECB가 금리를 올렸고 BOJ가 금리를 올렸고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고 미국도 금리를 올려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레버리지를 일으키면서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에 영향을 주게 돼 있습니다. 거기다가 국민연금 오늘 기사에 다룰 건데 국민연금의 매도, 외국인들은 외국인대로 또 매도. 최근에 포모로 들어오셨던 분들 나는 조금만 먹고 단타 치고 빠져나가야지 라고 들어온 사람들까지 위에는 매물은 잔뜩 많은데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는 그런 요인들이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시장의 스콜이 어제 확 그렇게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듣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씩 모아가고 있습니다. 랩을 가입한 후에 지수가 훅 빠지길래 딸에게 아예 계좌를 열어보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청산하고 연락이 오더군요. 네, 이번에 싹 청산 다 됐죠. 그러니까 랩을 주식이라는 게 변동성 자산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자마자 무조건 마이너스 난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항상 그 적금이라든지 고정금리에 익숙해져 있던 분들이 랩 가입하자마자 마이너스 뭐 3%, 5%, 10% 나면 뭐 깜짝 놀라면서 그게 변동성 자산이라는 거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라드견에 피해본 한 사람입니다라고 심영희님이 올려주셨는데 스마일님 증권주의 미래는 없는 건가요? 이유가 뭘까요? 네, 일단 시장 자체가 좀 약해졌죠. 그래서 소형주라든지 코스닥이라든지 이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최근에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증권주가 반영을 하면서 최근 약세장의 분위기를 반영하면서 주가가 좀 빠졌고 미래가 없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나라의 이 개인들의 자산에서 차지하는 금융자산의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고 그죠? 부동산에서도 넘어오고 또 일반 예금에서도 지금 주식으로 넘어오고 이거는 큰 대세 패러다임 변화입니다. 그런데 또 똑같은 얘기죠. 주식은 변동성 자산입니다. 언제든지 내가 투자한 주식이 50% 빠질 수 있다라는 걸 모르면 주식하지 말라. 네,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워런 버핏 선생님이. 그래서 언제든지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30, 40, 50% 언제든지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이 빠지면 많이 빠질수록 사실 저는 좋아요. 그렇게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사놓으면 또 더 올라올 거거든요. 다음 강세장이 도래하면 또 전고점 돌파해요. 증권주도. 그러니까 코어 에셋하고 그냥 일반 잡주하고의 차이가 핵심 자산은 반드시 전고점을 돌파하게 돼 있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보다는 더
상승을 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증권주는 빠지면 많이 빠질수록 다음에 반등 들어갈 때 종고점까지 올라간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최근에 미래에셋증권은 스페이스X 상장이라는 건으로 벌써 6개월 내내 다른 증권주보다 많이 올랐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이제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라.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뉴스에 팔라 때문에 다른 증권주보다도 좀 더 빠졌죠. 더 올랐고 지금은 더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PER이나 PBR도 조금 더 프리미엄 받고 움직였었는데 네, 고점 대비 30에서 한 60% 정도 이렇게 고점 대비 얼마나 빠졌나를 계속 체크하면서 마이너스 30부터 분할 매수 마이너스 한 60까지 마이너스 60이나 빠진다고요? 네,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마이너스 30부터 냐면 저는 보통 그런 코어 에셋에 해당되는 거는 마이너스 30부터는 이제 매수 들어간다잖아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35까지 빠졌다가 올라가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30대 살 걸, 네, 요 후회를 할까봐 마이너스 30부터는 네, 그런데 사면서도 마이너스 한 50에서 60까지도 늘 갈 수 있다. 네,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하나증권 이재만 연구원이 닉스가 3전 시총을 넘어서면 팔아라고 리포트를 냈다 합니다. 그게 이재만 연구원이었었군요. 이재만 연구원 자료 되게 좋습니다. 저도 이재만 연구원 바로 앞전에도 세종대에서 강의하는데 저 다음인가 제 전에 이재만 연구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심히 듣다 왔었는데 굉장히 이 퀀터적으로나 보면 자료가 되게 좋습니다. 늘 감사합니다만 촬영 시간을 올려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촬영 시간요? 촬영 날짜? 날짜는 날짜가 안 적혀 있나요? 촬영 날짜를 적어달라는 얘기이신 거죠? 네, 촬영 시간은 항상 그날 장중 언저리에 찍어가지고 웬만하면 5시까지는 업로드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빨리빨리가 없을 거라 말씀하시면서 제 자신이 가장 느리다에 웃음빵 터졌어요. 1등 매니저 따라하기는 뭘까요? 저희가 하는 본업이 1인 계좌를 고객분들의 계좌, 그게 개인 계좌든 법인 계좌든 아니면 연기금의 계좌든 그 계좌를 저희가 1임을 맡아서 운용을 하는 게 투자자문업이지 않습니까? 그 본업을 하는데 그 3억 이상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랩 상품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증권사 KB, 신한, 유한타, 한투, 삼성, IBK, DB 이런 데 통해서 유한타까지 3억이 안 되시는 분들 5천만 원이라든지 1억 뭐 이런 식으로 가입하실 수 있게끔 해놓은 거고, 그것도 좀 없으시는 분들이 저희 인턴십 고정 댓글 밑에 들어가 보면 인턴십 있잖아요. 인턴십을 통해서 주식 공부도 하고 거기서 MP라고 해서 모델 포트폴리오도 보여드리고 그러면서 주식 공부도 하고 MP도 하고, 그런데 그 인턴십을 하는데 이 성격에 따라서 그래서 내가 여기서 포트폴리오를 뭘 어떻게 짜야 되지? 네, 그 부분이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서 올해 연초 이후로 가장 수익률이 좋은 매니저, 그게 실제 계좌 운용 성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저를 포함해서 저희 회사의 매니저들이 다 자기만의 포트폴리오, 모델 포트폴리오를 제시를 합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하고 제시를 하고, 그 포트폴리오를 다 모은 게 저희 채슬리 모델 포트폴리오가 되는데
그 전체 모델 포트폴리오 숫자는 50종목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저희 고객 계좌는 그 50 몇 개의 종목 중에서 지금은 요런 종목으로 딱 한 10종목 종목 정도로 딱 압축해서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선정해서 저희 일임 계좌를 운용하게 되는데, 그 1등 매니저 따라하기는 저희 인턴 하고 계신 분들만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어스 인턴을 하고 계시는 분들, 왜냐하면 그 인턴십은 거기서 저희가 기업 분석도 하고 여러 가지 자료들 공부를 시키면서 실제로 MP는 어떻게 변경되는지, 그래도 기본기가 된 분들이라고 생각해서 이분들에 한해서만. 자, 그러면 이제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짜는지 저희 회사 연초 이후로 가장 수익률이 좋은 매니저의 포트폴리오를 보여드리고, 매일이나 MP의 변경이 있을 때마다 오후 3시에 자, 오늘은 어떤 종목을 줄이고 어떤 종목을 비중을 늘렸습니다. 그걸 실제 당일 장 끝나기 전에 그걸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오후 3시에 문자 알림을 통해서 알려주죠. 문자로 보내는 게 아니라 그 1등 매니저 따라하기에 들어와 계신 분들한테만.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 매니저라는 게 운용사에서도 가장 노련한 사람을 포트폴리오 매니저 시키는 거거든요. 고객 계좌를 관리하는. 그런데 일반인 분들이 기본기나 기초 공부도 안 돼 있는데 내가 내 계좌를 관리하고 우리 아이들 걸 계좌를 직접 하신다고 엄청 애를 쓰시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어려운 겁니다.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그 제도권의 저희 같은 운용사에 다니는 직원들 중에서도 정말 주식을 잘하는 사람한테 시키는 건데, 일반인들이 본인 계좌에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되는 건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고충을 알기 때문에 인턴을 하시는 분들한테만 대상으로 1등 매니저 따라하기, 포트폴리오 1등 매니저 따라하기, 포트폴리오 매니저 과정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걸 하고 있습니다. 주식으로 부자 됩시다. 책으로 열공하며 직장에서도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늘과 같은 장에도 차분한 목소리로 영상 올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포항 출장만 오면 시장이 빠지네요. 포항 오지 말아야 하나 봅니다. 포항은 비가 와서 형상강이 좀 불었네요. 오늘은 산책 못하고 숙소에서 맨몸 운동해야겠습니다. 펀더멘탈의 이상 없으므로 다시 시장 좋아지리라 희망합니다. 네, 우리 탑엔드님이 지난주에도 포항, 지지난주였나요? 포항 출장 갔을 때 장 한번 확 빠지긴 했는데, 앞으로는 포항 출장 가실 때 미리 좀 알려주세요. 체슬리 AI 수업도 하고 책도 읽으며 공부를 했지만 멘탈 관리는 따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이런 장은 심장 떨려서 랩을 가입했는데 랩창도 보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심장 떨리고 너무 무섭고 어제도 어떤 분이 살려주세요. 그런 분들 보면 사실 직접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랩이든 뭐든 가입을 하셨으면 제발 안 보시는 게 제일 잘하는 겁니다. 안 보시는 게. 일일 최대 낙폭으로 떨어진 날 변동성 끝판왕장이네요. 현금 비중 20% 모아놓은 것으로 현금에서 30%, 코스피 지수와 하이닉스 레버리지 분할해서 매수했습니다. 와, 내일까지 신용 더 털리면 10% 이상 더 조정받을 걸로도 생각되지만 오늘 매수를 못하면 박앤세일 기회를 놓치는 게 아닌가요? 막판까지 생각한 대로 매수했습니다. 트레이딩 영역에서 잘해야 할 텐데 늘 어렵네요. 어제 잘 사셨네요. 트레이딩, 어차피 트레이딩 개념으로 들어가셨다고 하니까 잘 트레이딩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얼마 전 주변 사람들이 닉스전자 수익 자랑하는 바람에 죽어라 공부하면서 이게 맞나 회의가 들었었는데 오늘 하락장에 우왕좌왕하는 걸 보고 역시 내 방향이 맞았구나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셨고요. 일임을 하려고 랩 가입 상품을 오전장에 해지했네요. 해지하고 장을 보니
폭락하고 있어 왠지 간담이 선언했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전무님 시간이 안 된다고 하여 다른 날로 했네요. 금요일이 저희에겐 의미 있는 날이라 조금 아쉬웠지만 그래도 일임을 할 수 있다는 게 감사드립니다. 이제 선순환이 된다 그죠? 딱 해지를 했더니 장이 빠지고 또 일임하고 나면 장이 오르고 그렇게 되면 제일 좋겠죠. 코스피가 10% 하락했네요. 변동성이 심합니다. 이럴 때는 밖에 나가서 운동하는 게 최고입니다. 맞습니다. 이럴 때는 하여튼 나한테 도움이 되는, 내 건강에 도움이 되거나 내 지식에 도움이 되는 그런 걸 하셔야 됩니다. 막 속상해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증권사 성과보수형 랩과 최설리 1임형의 차이는 뭘까요? 최설리 1임형은 처음에 뭐 선취보수 이런 거 떼는 게 전혀 없습니다. 운용보수도 없고요. 무조건 수익금의 몇 퍼센트. 증권사 평가보수형 랩은 증권사마다 선치가 얼마고 후치가 얼마고 약간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변동성이 극심한 장에서 최설리 투자자문에 투자 도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가 뭐 종목 상담이나 이런 거를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는 않고 도저히 나 혼자 하는 건 도저히 못하겠다. 그냥 갖다 맡겨야 되겠다. 그러신 분들은 거의 매일 오후 3시 반에 신규 고객분들을 위한 간단한 설명회 그리고 계약서 작업 그걸 저희 회사 최설리 라운지에서 진행하니까 오시기 전에 784에 3520인가 그렇거든요. 저희 회사 대표 번호가 전화하셔서 예약하시고 오셔야 됩니다. 제가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다른 공부가 재미없을 것 같아서 신청했던 강의를 취소하였습니다. 최설리와 함께 세상의 파도 타기를 하면서 좋은 분들과 매일 소통하는 게 행복합니다. 좋은 분을 볼 수 있는 것도 행복입니다 하셨고요. 주식의 안전벨트 꼭 매고 최설리와 함께 고고 하셨고요. 저는 새벽부터 일하다 보니 모닝브리프 시간이 제일 바쁩니다. 집중이 안 돼요. 몇 번 도전에 실패하고 일 끝날 무렵 웜의 심박을 듣습니다. 현금을 계좌의 3분의 1 정도 만들어 놓았는데 장 마감 때 절반을 써버리게 되네요. 진득하게 현금 들고 가는 여유가 없고 줄여버린 반도체 ETF 좀 싸게 다시 늘려 놓았네요. 꼭꼭 짜서 한 주라도 더 담던 버릇이 남아 있어서 그런 듯합니다. 어제 잘하셨네요. 그래도 이 현금을 만들어 놨다는 게 정말 잘한 거 아닙니까? 그죠? 현금을 계좌에 3분의 1 정도 만들어 놓으셨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씩 짧은 스콜로 박앤세일을 해주면 그래도 살 수가 있잖아요. 여유가 있잖아요. 그죠? 솔트님이 바로 그래도 고점 부근에서 현금이 있으셨다니 완전 자금 관리의 고수시네요 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자, 3천만 원 가입 가능한 IBK 투자증권에 가입할까 하는데 자금이 많지 않아서 운용은 최설리에서 하는 걸까요? 내일 가입 시 가입 시간 기준으로 상품이 매입이 되는 건지 아니면 시장 상황을 보고 매수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저희가 IBK가 됐든 한투가 됐든 신한이 됐든 다 똑같이 운용이 됩니다. 일일 최대 낙폭으로 떨어진 날 변동성 끝판왕장이네요. 현금 비중 20% 모아놓은 것으로 현금에서 30% 코스피 지수와 하이닉스 레버리지 분할해서 매수했습니다. 내일까지 신용 더 틀리면 10% 이상 더 조정받을 걸로도 생각되지만 오늘 매수를 못하면 박연세의 기회를 놓치는 게 아닐까요? 하여 장막판까지 생각한 대로 매수했습니다. 이게 댓글이 중복이 됐네요. 자, 이제 신문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BM 완판 마이크론 호실적 예고 삼전닉스 성적 기대감 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풍향계인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다가오면서 전자닉스의 2분기 성적표에도
관심이 쏠린다. 마이크론의 호재는 국내 기업의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감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인데 마이크론은 오는 24일 현지 시간이고요. 한국 시간으로는 내일 아침입니다. 회계연도 3분기 이게 또 우리는 보통 1분기 1, 2, 3월 2분기 4, 5, 6 이렇게 돼 있는데 미국은 막 뒤죽박죽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3분기라고 돼 있는데 이게 그 회계 피스컬 캘린더라고 해가지고 회계 연도가 3, 4, 5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번에 1, 2, 3월까지 1분기에 대한 실적을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지난번에 발표했었고 4, 5, 6, 2분기에 대한 실적 발표는 삼성전자가 7월 초에 잠정 실적 발표 그리고 7월 말에 하이닉스랑 본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데 마이크론은 1, 2, 3이 아니라 4, 5, 6이 아니라 3, 4, 5월 요 실적을 이번에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4월, 5월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마이크론 실적이 나오면 2분기도 1분기보다도 디램이나 낸드 가격이 다 올랐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실제 마이크론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을 대충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자, 마이크론은 국내 기업보다 회계 연도 기준일이 한 달 빨라서 메모리 업황의 선행지표로 꼽힙니다. 자, 증권가에서 예측하는 마이크론 매출액은 약 350억 달러, 한 54조 정도 됩니다. 54조. EPS는 20달러 정도이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각각 280%, 매출은 280% 올랐는데 EPS가 980%. 뭐예요, 이게? 980%면 와, 10배 증가했다. 그죠? 10배. 거의 11배 가까이 되는데 앞서 마이크론이 제시한 3분기 매출 335억 달러도 넘어섰고 빅테크의 AI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로 HBM과 DDR5 등 고부가 메모리 수요가 증가하면서 올해 HBM 물량은 이미 완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마이크론이 호실적을 기록하면 전자와 하이닉스의 2분기 성적도 기대치를 크게 웃돌 것으로 보는데 두 기업은 마이크론보다 HBM 시장 점유율과 공급 경쟁력이 높아서 AI 메모리 수혜 폭이 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자와 하이닉스는 차세대 HBM과 D램을 앞세워서 수익성을 대폭 끌어올리고 있는데 전자는 지난 2월 세계 최초로 6세대 이 HBM4를 양산 출하해서 130여일 만에 매출 10억 달러, 1조 한 5천억을 달성했고요. 하이닉스 역시 주 고객사 중심으로 이 HBM4 공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범용 D램 가격 상승도 호재인데 지난달 말에 PC용 범용 D램 이 DDR4 8GB의 평균 고정거래 가격은 20달러로 전월 대비해서도 25% 급등하며 수익성 개선에 힘을 보태고 있다고 하네요. 자, 이에 따라 증권가의 양사의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를 연일 상향하고 있는데 최근 석 달 새에 삼성전자 영업이익 추정치가 47조 8,500억에서 87조로 약 1.8배 올랐고요. 하이닉스는 39조 5천억에서 62조 7,300억으로 1.6배나 뛰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내달 초 2분기 잠정 실적을 하이닉스는 다음 달 말 실적을 발표합니다. AI 투자 확대와 반도체 병목 현상에 따라서 메모리 업황은 당분간 상승 사이클을 유지할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쇼티지 상황에서 가격이 강세를 계속 보이는 현상이 코로나 때 물동량은 늘어나는데 배가 부족하고 일손이 많이 딸리다 보니까 그때 해상 운임이 급등을 했고 그죠? 그 기간 동안에 HMM 그 옛날 현대상선이었었죠. 그 한진해운은 또 망하다 보니까
국내에 하나밖에 이제 없게 되는데 그 물동량이 늘어나면서 완전히 떼돈을 벌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때도 보면 뭐 한동안 이 쇼티지 상황이 지속되는 동안에는 계속 돈을 벌었어요. 과거 10년치 적자란 거 다 메꾸고 했다고 할 정도로. 지금 딱 보면 반도체가 약간 그런 양상처럼 보입니다. 두 번째 기사인데 뭘 사도 오른다. 대만 개미들도 비투하고 있다는데, 자, 사진은 타이페이 야경입니다. 자, 빚내서 투자 열풍은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고요. 대만에서도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자, 지난 1년 사이 100% 넘게 증시가, 대만 증시도 100% 넘게 오르면서 영국, 캐나다, 인도를 제치고 세계 5위 규모 주식시장 반열에 올랐고요.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TSMC를 포함해서 대만 주요 기술 기업들이 이 AI 투자의 수혜주로 부상하면서 대만 증시를 견인한 결과입니다. 자, 블룸버그는 최근 대만 증시가 가파르게 상승하며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 지금은 무엇을 사든 수익이 난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는데, 여기에 상승장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포모 심리까지 겹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더욱 강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대만 증시의 신용융자 잔고는 최근 12개월 동안 160% 급등을 했고요. 같은 기간 한국 증시의 신용융자 잔고 증가율은 94%였는데 이를 압도했네요. 증권사들의 신용융자 한도가 소진되면서 은행 대출을 받거나 금융상품을 해지해서 투자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투자자도 늘어나는 추세이고요. 현지 전문가들은 시장 상황이 위험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고 경고를 했는데, 우다란 대만 국립중앙대 경제학 교수는 대만 주식시장은 명백한 과열 상태라며 주식을 쉬운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젊은 투자자들이 향후 급락장이 오며 치명적 손실을 볼 수 있어서 정부의 시장 안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현재 상승장이 2000년대 닷컴 버블과 동일선상에서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고요. AI 관련 기업들의 가시적인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는 데다가 세계 첨단 반도체 공급의 90% 이상을 대만 기업들이 담당하고 있어서 AI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좋은 책이 나오면 대만 시장에다가 번역을 해서 또 출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만 사람들도 주식을 좋아하나 생각해 보면 우리랑 비슷한 것 같아요. 한국 증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도 불발입니다. 내년에 재도전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데 속보로 뜨더라고요. 불발됐다고. 자, 한국 증시에 이 MSCI DM 선진국 지수 편입이 불발이 됐고요. MSCI는 한국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외환시장 접근성 등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올해도 관찰 대상국 명단에 오르지 못하면서 한국 증시의 선진국 지수 편입 도전은 내년 6월 이후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또 1년 기다려야 되나 보네요. 자, MSCI는 23일 현지 시간으로 공개한 2026년 연례 시장 분류 결과에서 역외 외환시장에서 원화의 환전이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점 등을 들어서 한국 증시를 선진국 지수 관찰 대상국에 등재하지 않았고요. 한국 시장 당국이 오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발표한 조치들을 인정을 한다 하면서도 투자자들은 근본적인 문제들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MSCI가 가장 큰 과제로 꼽은 것은 외환시장의 접근성인데, 자, MSCI는 원하는 역외에서 실물 인도가 불가능하다고 지적을 했고요. 현재 원하는 역외 시장에서 실물을 주고받는 거래가 아닌 차익만 달러로 정산하는 역외 차익 결제 선물한 NDF 중심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한국과 국제 외환시장에서 실물을 주고받으며 결제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외환시장 거래 시간 연장 이후에도 야간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이 됐고요. 한국은 2024년부터 원달러 미 시장 마감 시간을 새벽 2시로 연장을 했는데, 그러나 MSCI는 유동성이 충분하지 않아서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이 운용하기에는 제약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공매도 제도 운영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는데, MSCI는 지난해 3월 공매도 전면 재개 이후에 시장 참가자들이 새롭게 도입된 시장 감시 규정으로 인해서 상당한 운영 부담을 겪고 있다고 평가를 했고요. MSCI는 잠재적 시장 재분류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기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개혁이 완전히 시행되며 시장 참가자들이 변화의 지속적인 효과를 평가할 만한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MSCI는 전 세계 주식시장을 선진, 신흥, 프론티어, 독립시장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지수를 산출하고요. 현재 미국, 일본, 영국 등 23개국이 선진국 지수에 포함되어 있으며, 한국은 중국, 인도 등과 함께 신흥국 지수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이머징 마켓 지수에 들어가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자본시장 선진화 로드맵이 차례로 이행되고 있는 만큼 내년에는 관찰 대상국 등재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한국증시는 내년 6월에 선진국 지수 편입에 다시 도전할 예정인데, 관찰 대상국에 등재될 경우에는 지수 편입 발표는 28년 6월, 실제 편입일은 29년 5월 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시장이 그냥 제대로만 평가되는 효율적인 시장이면 굳이 외국인한테 우리가 뭔가 액을 하다시피 우리 좀 넣어주세요,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아니, 좋은 주식을 굳이 외국인한테 그렇게 외국인이 사야만 올라가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금융자산이 점점 더 많아지고 시장 자체가 좀 두터워지고 있다 했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예전에도 상법 개정 다 하고 우리나라 주식 많이 저평가가 아니라 제대로 이제 평가받을 때 MSCI 편입해도 된다고 재작년에 그 얘기했잖아요. 뭐 굳이 이 2,500 전후에서 저렴하게 주가 거래될 때 MSCI 우리 좀 편입시켜 주세요 해가지고 굳이 걔네들한테 우리나라 주식을 싸게 살 기회를 꼭 줄 필요가 있을까? 그런 얘기를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증시 흔드는 레버리지 ETF의 그늘. 전자와 닉스 등 한국 AI 관련주의 급락 사태 이면에 전 세계적으로 급성장한 레버리지 ETF 시장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는데요. 레버리지 ETF의 구조적 특성이 증시 변동성을 키운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레버리지 ETF 자산 규모가 지금 2,900억 달러, 약 450조 정도 되는데요. 전 세계 이게 ETF만이 아니라 레버리지 ETF입니다. 레버리지 ETF가 450조 정도 되고요. 이 중 미국 시장이 2,200억 달러 이상을 차지했으며 아시아 시장 역시 450억 달러 규모로 확대가 됐고요. 레버리지 ETF는 기초자산의 움직임을 배수로 추종해 높은 수익을 노리는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고요. 특히 블룸버그는 지난 5월 출시된 한국 반도체 추종 레버리지 ETF 16종의 자산 규모가 출시 당시에 30억 달러에서 현재 90억 달러 이상으로 3배가량 폭증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그 140조 됐습니다. 140조. 문제는 레버리지 ETF가 목표 배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장 상황에 맞춰서 자동으로 기초자산을 사고 파는 리밸런싱 구조를 지녔다는 점인데요. 이는 상승장에서는 추가 매수 압력으로 작용하지만 하락장에서는 매도 압력을 키워서 변동성을 극대화하게 됩니다.
전날 삼성과 하이닉스 주가가 각각 12% 폭락하고 코스피가 10% 급락한 배경에도 이러한 구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전문가들도 현 상황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데 노무라 증권은 시장이 1% 움직일 때마다 레버리지 ETF가 약 90억 달러의 리밸런싱 수요를 유발한다고 추산을 했는데, 자, 찰리 맥켈리곳은 한국은 AI 병목 거래의 진앙 중 하나로 레버리지 ETF를 둘러싼 구조적 역학으로 변동성이 증폭되고 있다면서 지구 반대편에서 허리케인을 일으키는 나비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바클레이즈의 알렉산더 올트먼 역시 최근 10거래일 동안 미국 레버리지 ETF의 하루 평균 리밸런싱 규모가 1년 평균의 약 4배 수준인 200억 달러에 달한다고 분석하며 우려를 보였고요. 올트먼은 주식시장 내 레버리지가 전형적인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이 벡터독 상황이라면서 펀더멘털 평가와 무관하게 레버리지 ETF는 현 시장의 가장 큰 기술적 위험 요소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실제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 아침에 제가 찾아보니까 삼성전자 2배짜리인가 하이닉스 2배짜리인가 벌써 NAB가 5조 정도 됐더라고요. 야, 그거 보면 그냥 그런 상품을 만들어 놓기만 하더라도 거기서 발생하는 뭐 5조면 얼마예요? 5조 5천억 500억 50억 0.2% 수수료만 받아도 100억. 네. 연간 보수가 그냥 0.2만 받아도 100억이고요. 0.5 받으면 와 250억입니다. 국내 시장의 변동성이 요즘은 미국 시장까지도 영향을 주는구나.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받긴 합니다. 자, 그 다음 코스피 8200선 후퇴 국민연금 닷새간 1조 5천억 매도를 했다고 하거든요. 네, 아침에 모닝브리프에서 국민연금 매도가 나온다고 기사를 읽은 것 같은데 한번 질문을 했었는데요. 국민연금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최근 닷새간 1조 5천억 원 넘는 주식을 순매도했고요. 지난 22일 코스피가 9,100선까지 치솟으면서 국내 주식 비용이 허용 한도를 넘어서자 6월 말 자선 배분 리밸런싱 유예 종료를 앞두고 선제적인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 연기금은 최근 한 달 동안에 유가증권 시장에서 2조 한 8천억 원을 순매도했고요. 특히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5거래일 동안에는 1조 5천억이 넘게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물량의 대부분을 국민연금 자금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이번 대규모 매도세는 자산 배분 리밸런싱 유예 조치 종료를 앞두고 국민연금이 선제적으로 비중을 낮춘 데 따른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앞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6월 말까지 리밸런싱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올해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20.8%로 상향했네요. 이와 함께 전략적 자산 배분 허용 범위도 플러스 마이너스 6%로 확대를 했고요. 그리고 전술적 자산 배분 TAA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까지 감안하며 국내 주식 비중 상단은 최대 28.8%까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코스피가 9,100선까지 치솟으면서 현재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은 30%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시장에서는 국민연금이 규정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최대 60조 원 규모의 국내 주식을 매도해야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이경민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지난 19일 기준 국민연금 포트폴리오 내에서 국내 주식 비중이 31.4%로 확대되어 매물출의 압력이 커졌다면서 상사, 자본재, IT 하드웨어, 2차전지 등을 주요 순매도 타겟 업종으로 꼽고 있다네요. 실제로 최근 한 달간 연기금이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은 삼성전기였고요. 한 8천억, SK스퀘어 5,300억, 미래에셋증권도 3,200억 정도, 두산 2,300억. 이런 순서대로 뒤를 이었고요. 주가 상승에 따른 수익 실현과 리밸런싱 압박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입니다.
실제 이러한 매물 압박 속에 이날 코스피는 8,200선까지 급락하며 단기 충격을 노출했는데 다만 대규모 매도 물량 출회에 따른 증시 폭락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게 중론이고요. 국민연금은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루에 집행할 수 있는 리밸런싱 규모를 축소하고 장기간에 걸쳐 분산 매도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한편 국민연금은 리밸런싱을 위한 순매도 속에서도 네이버는 4,600억, SK하이닉스는 2,800억, 현대모비스 1,800억 등은 지분을 늘리며 선별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 줄인다고 해서 다 팔기만 하고 사지는 않는 것은 아니죠. 국민연금이 절반 정도는 내부에서 이 패시브하게 투자를 하고요. 그냥 코덱스 200이면 코스피 200을 추종한다고 하면 그 코스피 200을 추종하기 위해서 한 80종목에서 120종목 정도로 바스켓으로도 그렇게 투자를 하기도 하고요. 인덱스에 딱 붙여가지고. 그리고 외부 용역도 많이 줍니다. 외부에다가 이름을. 그 외부에다가 이름을 주다 보니까 그 이름을 받은 운용사에서는 어떤 주식을 사고 어떤 주식 파는 거는 철저하게 그 운용사 재량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지금 이 전략적 자산 배분이니 뭐 어쩌니 하면서 지금 30%가 넘었단 말이죠. 지금 그동안에 국민연금이 돈을 잘 벌면서 전체 자산이 2천조가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2천조에 30%면 2, 3은 600조다 그죠? 600조 정도 되고 거기서 1%, 2% 정도 팔아야 된다면 여기가 국민연금 규정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는 최대 60조 그러니까 이 비중을 갖다가 지금 20%로 상향 조정했다 잖아요 10%를 줄인다면 지금 30이 넘었는데 30에서 20 하려면 10%면 60조 맞네요. 그래서 여기 최대 60조까지 팔 수 있다라고 돼 있고 10%가 아니라 1%면 6조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략적 자산 배분 맞추려면 한 15조 팔아야 되겠네요. 한 2% 정도는 팔아놔야 여유가 있으니까. 주가가 빠지면 저절로 이제 줄어드는 효과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 파는 거에 대해서 너무 욕을 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나라 증시의 특성상 많이 올랐을 때는 또 위에서 좀 팔아주고 또 많이 빠졌을 때는 이 전략적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사야 되고 그런데 지난번에 작년 말하고 작년 초에 아니 전략적 비중보다 훨씬 낮아졌는데 안 사길래 제가 이거는 규정에 원래 그런 취지로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업앤다운이 심한 사이클이다 보니까 이렇게 전략적 비중보다도 떨어지면 사면 먹거든요 무조건. 근데 왜 안 사는지 모르겠다 그런 아쉬움을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거는 왜 지금도 생각해도 왜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미래세 자진 상패설 나오는 까닭은이라고 되어 있고요. 참 그래서 그 연금이 지금 위에서 주식은 또 어느 정도 주식 팔면서 약간 과열을 진정시키는 효과도 있잖아요. 그래서 위에서는 팔고 전략적 자산 배분에 맞게끔 팔고 또 떨어지면 사고 그렇게 해야 그 우리 시장의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어차피 우상향이긴 한데 너무 막 이러면서 올라가니까 멀티플이 낮은 거잖아요. 근데 국민연금이 그런 역할을 떨어졌을 때 사주면서 투매를 방지하게 되고 너무 과열될 때는 또 적당하게 팔아주면서 시장이 오버슈팅하는 걸 좀 이렇게 진정시켜주고 그런 역할을 하고 국민연금 자금이 다 우리 노후 자금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많이 먹고 파는 거니까 너무 국민연금이 지금 팔면 어떻게 그러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미래세 생명을 둘러싼 자진상장 폐지설이 시장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데 자진상장 폐지를 하고요. 미래세 생명을 미래세 자산운용의 기업 공개를 추진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요. 자 미래세 생명 지분은 미래세 증권하고 미래세 자산운용, 미래세 캐피탈, 미래세
컨설팅 등 그룹 계열사와 특수관계인이 지금 80% 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진 상패 요건은 대주주 지분율이 95% 이상이 되면 자진 상패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미래에셋 자산운용은 최근 500억 원 규모 추가 매입 계획을 밝힌 뒤에 장내 매수를 이어가면서 단일 최대주주 등극 가능성을 키우고 있는데, 자진 상장 폐지를 진행하려면 대주주가 소액주분 지분을 사들여서 지분율을 상장 유지 요건 아래로 낮춰야 하고요. 이 과정에서 대주주가 현재 주가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서 공개 매수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가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네요. 미래에셋 생명 주가 역시 자진 상패설에 민감하게 반응을 했는데, 최근에도 자진 상장 폐지 정황이 감지되고 있는데, 미래에셋 생명 공시에 따르면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6월 1일에서 8일 동안에 미래에셋 생명 주식 19만 6,866주를 장내 매수를 했다네요. 미래에셋 생명은 자진 상패와 관련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는데, 단순히 저평가 해소 차원의 매입이라는 입장인데, 다만 시장의 의심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보험사를 완전 자회사에 가깝게 편입을 하며 지배구조를 단순화하고 자산운용, 증권, 보험을 잇는 그룹 시너지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고요. 향후 미래에셋 자산운용 기업 공개가 추진될 경우에도 중복 상장 논란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변동성이 심한 장인데요. 마음 관리 잘하시고 건강 관리 잘하시고 그렇게 행복한 투자 계속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입니다. 최근 저와 채슬리 이름을 도용해서 투자 사이트라든지 밴드, 텔레그램, 카톡 채널 등에서 이 리딩방으로 유도한 뒤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 사칭 사례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의 임직원들은 SNS나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서 일체의 투자자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식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회사에 내방하셔서 계약서 작성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외의 모든 유료, 무료 지금 투자자문 행위는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채널이나 메시지를 받으시면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신고하시거나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이 사칭 사례에 피해를 보신 분들의 핸드폰을 제가 보면 이 방에 오셔서 무료로 투자를 도와드립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밴드로, 특정 밴드로 유도한 다음에 돈을 송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하고의 일체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또 저희 업계의 유명인을 사칭한 그런 사칭방도 많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앞으로 몇백 %가 날 급등주를 알려줄 테니까 이 방에 가입을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을 갖다가 송금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의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로 주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바로 삭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슬리와 채슬리 임직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저희 채슬리의 고객분들, 그리고 저희 채슬리의 이 구독자분들이 이런 사칭 피해가 일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